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 전체적인 기조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팬데믹 이슈와 관련해서 유의미했던 두 개의 의학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개의 논문 중 첫 번째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고, 두 번째 것은 비말 전파에 관한 유체 물리학 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페드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시사점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은 소식으로 따로 전해드리기는 작았던 그런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바이러스 차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저널인 란셋에 6월 27일 올라왔던 자료인데요. 페이스 마스크와 눈점막 보호, 거리두기의 효과에 관한 논문입니다. X축은 거리이고 Y축은 절대적인 리스크인데요. 거리 증가에 따른 리스크 감소 효과를 볼 때 가장 최적점으로 꼽히는 것이 2m입니다. 리스크가 2m부터는 거의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실린 논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페이스 마스크에 대한 효과나 고글에 대한 눈 보호의 효과들도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각각의 바이러스 유형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차이는 있으나 정식 명칭상 메르스, 사스가 비슷한 라인으로서 카테고리로 묶인 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좀 드리자면, 1m 이상의 거리두기는 감염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리두기의 상대적 효과는 미터에 비례해서 2.02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 및 수술 안면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N95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에 비해서 실제로 감염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또한 눈점막 보호는 바이러스 감염력 감소에 큰 효과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논문은 인간의 기침 및 공기 중의 비말 전파에 대한 논문입니다. 유체물리학 저널에 실렸는데요. 5월에 실렸던 자료입니다. 왜 2m인가에 대해서 유체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던 사례입니다. 공기상의 온도는 20도, 상대 습도는 50도로서 최적의 환경에서 바람이 0km일 경우에 기침을 했을 경우에 즉각 하강하며 49초면 대략 2m 거리의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잘 보시면 밑에서는 한번 반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약 70cm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의 값을 조금 줘봤습니다. 4km/h의 바람이 불 경우 5초 안에 2m보다 훨씬 더 먼 6m를 이동하게 되고, 15km/h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1.6초 내에 6m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멀리 갈수록 비산되기 때문에 감염력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아까 바닥에 닿고 나서 한번 바운스 했듯이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 경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1m 내외에 꽤 오랫동안 머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쉽게 더 오래도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전체적으로 퍼짐에 따라서 비말이 산계하여서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이 심할수록 이런 구름과 같은 형태로 흩어지는 경향성이 짙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말의 크기에 따라서도 감염력이 강한 분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더 바닥으로 빨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1m까지 정도는 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비말이고, 일반적으로 기침을 한번 하게 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공중에 흩뿌려지죠. 유의미한 정도를 볼 때 바람값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최소 2m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자주 하는 애플과 옥스퍼드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로 볼 때 여전히 대중교통은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 얘기처럼 로보택시 같은 것이 지금 진입하게 된다면 이런 수요를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도보나 차량 이동은 대중교통이 감소한 부분에 비해서는 그만큼 상승하진 못했으나,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플랫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대응 측면에서 이동 제한에 대한 규제 정도는 국가 선택에서 한국과 미국을 선택했는데요. 미국은 좀 더 호전됨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세컨 웨이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페드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제시했으며, 이는 페드의 기조를 깬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볼커룰 시절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입장이 있었던 페드가 이제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는 상황이 되었죠. 이는 곧 장기 목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물가 안정 목표를 우선 과제로 삼던 것이 이제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금리를 선반영했었던 선제 대응의 원칙을 깨는 것이자, 금리 반영이 실제로 메인스트리트까지 이어지려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림을 감안한다면 상황의 중대함을 반영한 조치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은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은행들이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평균 2%의 물가 상승률을 새로운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일부 예상할 수 있었던 조치이기도 했었는데요. SMCCF와 PMCCF에서도 얘기 드렸었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부도를 통한 시장의 효율화가 더디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미래의 비용을 끌어다 쓰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하게 되고 페드는 일단 신용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비 기업이더라도 무차별하게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으나 그 속도를 점차 낮춰가면서 지금은 M2가 상당히 플랫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결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을 일부 해소하는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여자를 줄이는 것이죠. 또한 수요의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는 돈을 쓰는 주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는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유로존, 미국 등 대부분 정부가 지금 고용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고용에 따른 수요 창출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 부족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핀셋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분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QE와 TC가 있다면 이것은 TC로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페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그리고 고용 안정이 있죠. 그 중에 미국은 원래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병렬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목표로 삼는 그런 국가로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가 안정이 우선인 국가, 금융 안정이 우선인 국가, 고용 안정이 우선인 국가로 나뉩니다. 그 중에 물가 안정을 거의 최우선으로 삼고 나머지는 보조 지표로 삼는 국가가 뉴질랜드, 인도, 유로존, 캐나다,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 돼 금융 안정과 정부 정책의 하위 목표인 곳은 한국과 스위스, 몽골을 꼽을 수 있으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병렬 목표로 삼는 곳이 일본, 스웨덴, 덴마크, 멕시코 등이 있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병렬 목표로 삼는 국가가 미국과 호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우선시하는 곳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있죠. 이 분야에서 미국은 병렬 목표로 삼다가 전통적인 제1차 목표였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보다 고용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국가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웨이모가 웨이모 비아를 통해서 트럭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간선도로 교통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17년 웨이모는 클래스 8, 한마디로 이런 엄청 큰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트럭에 대해서 자율주행 방식을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자율주행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동이나 회전이나 사각지대 확인 부분에서 적재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부분이 펼쳐지기 때문에 별도의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웨이모 비아는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텍사스나 뉴멕시코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워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애저의 클라우드 AI에 속해 있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는 이제 음성을 받아 적어주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는 제목입니다. 현재는 워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65 제품 전체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화자가 달라도 목소리 인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오른쪽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한다면 얘가 프로세싱을 통해서 타임스탬프와 화자에 따른 스피처 1, 스피처 2 등으로 타임스탬프를 클릭하고 드래그인 드랍을 하면 상당히 직관적인 UI, UX를 통해서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점입니다. 애저의 MS의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 스피치 API를 활용한 듯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바 있었던 기능입니다만 이제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점차 오피스 365까지 적용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에게는 머신러닝이나 AI를 다룰 줄 모르더라도 모든 개발자가 AI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서드파티 앱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검색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툴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애저가 아마존 웹서비스 대비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나 서드파티 측면에서는 밀립니다. 그렇지만 리눅스까지와의 호환성을 강조함으로써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존은 아마존의 개발 툴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만 애저로 옮기게 된다면 애저는 그냥 웬만하면 호환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할 때 보였던 변화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폐쇄적인 문화에서 오픈소스, 오픈 플랫폼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보안의 우수함이나 망 안정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OS가 윈도우일 경우에는 더 좋죠. 그래서 최근에 AT&T 등 대형 인프라 사업자들에게도 잘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WS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들어보니까 아마 애저와 아마존 웹서비스 2강, 그리고 구글이나 알리바바 등의 이중 혹은 이약 체제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마친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미국 주식을 선택을 할 때 트레이딩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너무 크게 오를 것을 바라지도 말고 너무 적게 오를 것을 바라지도 말고 성장이 끝나기 전까지 함께할 기업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